유명한 구절입니다. 천지불인 이 만물 위 추구 성인불인 이 백성이 추구 천지지간 기유탁약호 허위불굴 동의유출 다원삭궁 불려수중. 이게 그 숫자할 때는 수인데 여러 번 할 때는 사구로 읽습니다. 천지는, 자연은, 이 세계는 인하지 않다. 불인하다.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천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A, 위, B는 A를 B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만물을 뭘로 봐요? 추구는 아까 제가 그 은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인신공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나라에서 문화가 바뀝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지배 계급들 중에서 죽고 나서 자기 아끼는 그 하인들이나 이렇게 순장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주나라에는 그 주류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형 같은 대체물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개 인형 같은 거예요. 과거 고대는 토템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이 개 인형은, 지프로 만든 개 인형은 제사를 지낼 때는 사용하지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고이 모셔둘까요? 갖다 버리죠. 또 지프로 만들면 되니까 다음에. 추구처럼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성인불인. 성인도 불인하다. 그러니까 그 천지,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인의 다스림, 성인의 행동, 이런 것을 같이 유기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이 불인한데, 성인은 백성을 추구처럼 얘기해. 백성. 이거 마치 이게 나치즘이 생각이 나나요? 이거 백성을 도구로 여긴다? 한번 이쪽에다 보죠. 천지지간. 천지의 사이에는 기유탁약호. tak약은 풀무로 보시면 돼요. 풀무. 왕필은 이 약을 피리로 받는데 그냥 풀무 보시면 되고, 비어있지만은 다함이 없고 움직이는데 점점 더 계속 나온다. 끊임없이 솟아난다. 마치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동화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맷돌. 갈면 갈수록 계속 뭐가 계속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것처럼 계속 나온다니. 다문삭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을 많이 하면, 또는 많이 들이면 계속 궁해진다. 막다른 골목에 달한다. 그래서 그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안 되겠는데. 자, 천지불인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왜 노자가 천지불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천지가 어떤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왜 우리나라 이렇게 추웠죠? 천지가 불인해서. 그렇죠. 하느님이 우리한테 뭐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서 고개를 금방 끄덕거리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공자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예를 들었던 서문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나라에 순상 문화가 있었고, 사람을 희생하는 문화는 주나라를 거치면서 많이 사라졌지만은 전국시대까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에 병마용을 만들었던 것도 그 연장선이고, 물론 병마용이긴 하지만 거기서 작업했던 사람을 같이 묻었다는 얘기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위나라
전국시대 초반에 위나라에 그 서문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유학자예요. 유학자인데, 어떤 지방에 다스리러 어떤 벼슬을 얻어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마을의 장로를 불러가지고, 뭐, 어려운 일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하신한테 매번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비용을 다 걷어가고, 그 다음에 마을에 젊은 처녀들을 시집 보낸다고 데리고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딸이 있으면 막 야반도주를 하고 그런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문표가, 그러면 제사 지낼 때, 나도 좀 불러라. 가서 보겠다. 그러고 나서 제사 지내는 날 갔어요, 서문표가. 그리고 나서 시집 보낸다는 애를 좀 나한테 보여다오. 그래서 딱 봤더니 못생겼다. 하신이 분노하겠다. 그러니 거기서 제의를 집전하는 무당한테 하신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전해라. 더 예쁜 처자를 내가 보내겠다고 전해라. 라고 했더니 당황하니까 집어넣었어요. 물에다가. 기다립니다. 안 돌아오죠. 왜 안 오지? 너 가서 내가 물어봐라. 몇 번 빠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라서 안 됐나? 여기 거기 같이 해먹은 놈들. 네가 가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다들 벌벌 떠면서 다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빌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천지가 어떠한 벌을 내린다는 그런 생각. 요즘도 있잖아요. 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가면 어떻게 해요? 조상 다 좋은데 여기 흠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상님한테 그걸 바치면 좋아집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도. 이때 그런 식의 죽음을 팔아먹고 혹시무민하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천지의 인격성을 팔아먹는 자들이 많이 있죠. 하다못해 뭡니까 어떤 종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처녀성을 바쳐야 된다는 등 이런 짓도 하잖아요. 버젓이. 그게 먹히고 이 돈에 뜯어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보다 더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추구는 제사 지낼 때 쓰고 버리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생명이든지 간에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근데 저 천지가 보기에 어떤 생명이 내가 만들었는데 심히 보기 좋더라 라고 해서 계속 가지고 가요. 영원히 죽이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히랍 신화에는 있습니다. 히랍 신화에는 있지만 실제 세상에는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시베리아 호랑이라 하더라도, 백두산 호랑이라 하더라도, 천지를 호령한 호랑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노쇠해서 갑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불인한다는 것. 이것을 이 백성의 추구를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이용해 먹고 버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과연 천지가 만물이 소생하고 장성하고 쇠퇴하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행위들이 다 담을 쪽 빨아먹고 버리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자, 요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연의 생명은 예전에 도훈 선생도 한번 그 양반이 집에서 닭을 기르면서 했던 경험을 한번 얘기했던 걸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쵸? 네, 배웠어요. 닭이 병아리를 낳으면은 그냥 알을 품죠.
그러면은 생명의 위협이 와도 지킵니다.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먼저 병아리부터 먹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아리가 어느 순간 장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병아리가 와서 어미에 먹을 것을 먹으려고 하면 쫓아냅니다. 사정 없이. 만물 위 추구.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죽을 때까지 될 수 있잖아요. 자연의 이치대로 한다면 우리도 자식들을 추구처럼 여겨야 돼요. 처음에 낳아서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과 조금 다른 것은, 물론 포유류하고는 좀 비슷하죠. 포유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느 정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어미가 자기 몸보다 우선하면서 보살핍니다. 그 이유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린다는 행위가 뭐예요? 독립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보통은 그 옛부터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보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갈려먹고 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식으로 몸을 해치는. 그러면 보통 6분의 1의 시기가 성장의 시기예요, 보통. 네. 그러면 20살 정도까지를 보통 성장을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천지구린 이 만물의 추구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면 부모로서 20살 될 때까지는 네? 봄, 여름, 가을까지 이 천지는 그 생명을 다 보살핍니다. 비를 내리고 햇빛을 찌우고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면서 다 보살핍니다. 20살까지. 그 다음에는 추구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인의 가르침, 성인의 어떤 다스림도, 성인의 불임도 그런 식으로 좀 응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지간은 마치 풀무와 같다. 풀무는 그 대장간에서 온도를 높일 때 이렇게 바람을 불어내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면 그 풀무에는 뭐가 있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끊임없이 무언가가 나오죠. 끊임없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연의 이치가. 그럼 천지 자연에 뭐가 있어요? 서양의 기독교적인 상상력은 끊임없이 신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서양의 근대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 대해서 처음에 그 책을 읽을 때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가 얘기하는 신을 보통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인격신으로서 해석을 하게 되니까 도저히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마치 서양 애들의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마치 노자가 얘기하는 도와 같은 작용으로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구의 땅을 딛고 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응?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정말 근데 우리는 좀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있잖아요. 중력이 있어서. 근데 중력이 있나요? 어떻게 우리 중력이 있는 걸 알죠? 왜 생기죠? 우리는 중력이 있다고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것을 그런 해석을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럼 중력은 왜 있는 것이죠? 이게 서양인들이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왜 있었던 것이지? 하다 보니까 그 끊임없는 작용에 그 근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애한테 밥 먹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 인격적으로 무언가 계속 작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작용. 그럼 마찬가지로 노자의 상상력은 그 비유가 지금 풀무와 같은 거예요. 자연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봄이 되면 새싹이 돋죠? 왜?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해 가지고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탐구했던 그런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이에요. 저 들판의 푸른 포기에 온 우주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지금 노자에게는 그것이 도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비유. 그래서 거기 텅 비어 있는데 이제 굴이라는 것은 뭐 굽힌다는 뜻인데 끝까지 계속 다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부진, 그러니까 다함이 없다라는 식으로 좀 해석을 하거든요. 뭐 옛날 사람들이 그 주석을 그렇게 달았으니까 따라가야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어있지만은 끊임이 없어요. 움직이는데 계속 뭐가 나와. 움직이는데 계속 뭐가 나와요. 제가, 체르노빌의 이야기들인가? 그냥 뭐 이름을 까먹었네요. 민스크 있는 그 나라가 뭐죠? 체르노빌 그 옆에 있었던 러시아, 지금 나라인데? 벨루로스인가? 거기에 있는 그 여성 작가가 그 체르노빌 사건이 있고 나서 한참 있다가 겪었던 당사자들을 인터뷰한 책이 있어요. 전쟁은 여지역으로 하지 않는. 그거 지은 사람이 이제 체르노빌에 대한 이야기를 지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 중에서 방사능이 엄청나게 다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살다가 살 수 없으니까 다시 그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하는 표현이 방사능 탐지기를 보면은 방사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죠. 하지만 그 엄청난 사건 뒤에 새싹은 돋는다는 거예요.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풍경들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이 뭘까요? 그거를 노자는 마치 푸른 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텅 비어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작용을 하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면 좀 궁해진다. 저처럼 이렇게 많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노자처럼 한마디로 천지부린 이 만물을 치고 딱 하면 끝나면 되는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중을 지키는 게 낫다. 이 중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해요. 이거는 뭐 중용의 중과 다르다. 근데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슷하게 좀 보고 싶은데, 그 중용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노 에라 위지 중용 바르게 된걸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 이것을 중이라고 얘기를 한다. 저는 비슷하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 희노애락의 감정이 밖으로 드러났는데 그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져. 적합하게. 화낼 때 화내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이런 거를 조화라고 한다. 어우러진다고 한다. 하는 것이 중용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중을 굳이 비유를 한다면은, 여러분 혹시 격투기 같은 거 한번 해보신 분 있나요? 해보냐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복싱 권투를 한번 봅시다. 권투의 기본 자세가 어떻게 되죠?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MBC 스포츠에서 아주 황금 시간대 복싱을 많이 했었잖아요. 보기 잘하는데 이렇게 오른손잡 같은 경우는 한 발을 앞에 내딛고 주먹을 굳히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약간 구부리면서. 이 자세가 복싱의 중의 자세예요. 그렇죠? 그럼 검도는 어떻습니까? 전 잘 모르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텔레비에서 보니까 오른발을 내밀고 이 검을 잡은 다음에 상대방의 검을 끝을 이렇게 겨누는 이런 자세. 다 중의 자세입니다. 태권도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기회하셨어요. 아, 기반자세인가? 이거, 뭐가 됐든지 간에. 또는, 뭐, 대련을 할 때 이런, 발차기 자세라든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자세.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희노애라고 표현됐던 것, 공격인지 수비인지, 뭐, 복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잽을 날릴 것인지, 응? 아니면 상대방이 공격하면 뒤로 물러날 것인지, 피할 것인지, 아직 발현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중. 먼저 지가 나가가지고 자꾸 많은 말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중요한 자세를 지키면서 어떻게 그 흐름을 타는 것이죠. 중 속에서 나갈 땐 나가고 들어올 땐 들어오고 예? 맞을 땐 한 대 맞고 뭐 등등 이런 거. 이것이 중을 지킨다는 의미로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용에 나와 있는 중과 얼마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달리 해석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5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혹시 질문이라거나 뭐 얘기하실 게 있나요? 이 각 장마다 네. 어떤 뭔가를 그 의미하는 그 집중되는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잘 모르겠는데 어떤가요? 각 장마다 어떤 그 의도한 그 뜻이 있나요? 일단 다 도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도를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는 거야. 그냥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전체가 체계적으로 일맥상통하게 쓰지는 않죠. 상당히 파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판본을 얘기를 드렸는데 주간본이라든가 백서본 같은 경우에도 주간본 같은 경우는 주간본에 20장이 백서본에는 50장에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파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추측컨대 이 내용들 전체가 하나로 묶는다 그러면 도라는 것과 도가 실질적으로 세상의 성인이 구현하는 어떤 형태로서의 덕, 두 가지가 큰 주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여러 사람이 일정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파편적으로 짜집게 했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맥상통하는 것은 그냥 얘기하면 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얘기를 하자면.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